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크래프톤에서 발표를 맡게 된 김영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크래프톤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래프톤은 저희 차별화된 크리에이티브를 가진 글로벌 제작 스튜디오들과 함께 이제 글로벌 퍼블리싱 플랫폼으로서 게임들을 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크래프톤은 2007년부터 설립되어서 PUBG 스튜디오, 그다음에 블루홀 스튜디오, 라이징 윙스 같은 이런 다양한 게임 스튜디오들과 함께 다양한 게임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뭐 다크앤다커, 디펜스 더비 이런 이제 다양한 게임들을 제작해 나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이기도 한 이 스케일 업 더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케일 업 더 크리에이티브는 지금 현재 저희 크래프톤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더 많은 신작 게임들을 발굴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라인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빠르게 확장하는 이런 신작 게임에 대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를 진행하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환경은 다중 클라우드, 다중 지역, 그 다음에 게다가 멀티 테너시까지 고려해야 되는 환경입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3개를 박아놨는데요. 아마 이제 멀티 클라우드로 운영하시는 회사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에서 가장 큰 고민들이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플랫폼을 운영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지금 하루에 60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누적으로는 총 20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이제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카이브 계층이나 이런 콜드 스토리지까지 다이어트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감안하셔야 되고 게다가 이제 서비스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규모를 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스케일 업 더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따라서 어쨌든 신작 서비스들이 이제 추가가 될 때마다 이런 기존의 서비스 운영하고 있지 않던 클라우드 혹은 지역에 대해서 확장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네, 다음은 시스템 복잡도인데요. 이제 그림에서는 많이 간소화되어 있는 형식인데 실제로는 많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저희 레거시 분석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프로젝트별로 이제 버티컬하게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어떤 이제 분석가분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담당하신다고 했을 때 분석가 입장에서는 시스템의 형상이 상이하고 어떤 솔루션을 어떤 도구를 어디서 찾아서 써야 될지를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 각각을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됐고요. 어떤 새로운 이제 신규 서비스들을 저희가 이제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고 기존의 시스템과 어떻게 같이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민 포인트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개의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회사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각 프로젝트 혹은 서비스별로 데이터 혹은 시스템이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절된 데이터 형식으로 데이터 사일로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합적인 관점의 분석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있었고 거기에뿐만 아니라 데이터 카탈로그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런 데이터 카탈로그의 부재로 인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어떤 스키마로 담아내고 이것들을 어떻게 권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 클라우드 대규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시스템 복잡도가 낮으면서 단순한 구조 그리고 확장성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것 바로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도입 결정 이후에 대략 2년 정도 지금 저희가 솔루션을 써보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점은 범용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많이 이미 써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저희가 느낀 바로는 범용성이 좋아서 어떤 외부의 다른 뭐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다른 솔루션들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했을 때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많은 피처들이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캐치업한다면은 좀 기술에도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 저희 현재 데이터 플랫폼의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최상단에 이런 사람 모양이 있는데요. 이게 데이터브릭스 공간 안에 존재하는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용자들은 보통 회사에서 운영하시는 사내 구성원 DB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애저 AD를 사용을 하고요. 그 애저 AD로부터 사내 구성원 정보를 SCIM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데이터브릭스 공간 안으로 동기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성원분들이 뭐 입퇴사를 하신다든지 뭐 이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인사상의 변경이 있을 때 그것들을 좀 최대한 짧은 주기 안에 동기화할 수 있는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저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공간에 들어오면 이분들이 어떤 워크스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접근 권한,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와 어떤 카탈로그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부여된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유저분들이 SSO 로그인을 통해서 워크스페이스에 접속을 하시게 되고요. 접속하시게 되면 이 그림처럼 뭐 배치, 스트리밍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뭐 웨독 분석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각각 본인이 원하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스페이스 옆에 익스터널 데이터라고 있는데요. 이런 익스터널 데이터들은 이제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서 이제 통합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외부의 소스를 직접 읽어와서 이제 내부로 적재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여기 보시면 카탈로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유니티 카탈로그 레이어인데요. 이 부분에 대부분 적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파일 기반 혹은 테이블 기반으로 적재가 되고 그것들이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멀티 클라우드, 다중 지역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지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유니티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그다음에 지역별로 단일 메타스토어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스토어가 여러 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여러 개의 메타스토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요. 게다가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 여러 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애저와 AWS 이렇게 여러 개가 되면 AWS에서 애저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시고 싶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그림처럼 델타 쉐어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델타 쉐어링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유니티 카탈로그 상에 존재하는 테이블들을 이제 공유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유받은 테이블들을 원하시는 워크스페이스에서 동일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기존에 이제 AWS 혹은 애저 같은 각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유저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세부 내용을 모른 상태로 이제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제공하는 그런 API라든지 그런 피처들을 사용해서 추상화된 레이어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하시고 그 하위의 로우 레벨에서의 동작들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유니티 카탈로그가 알아서 수행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는 델타 테이블로 대부분 적재를 하고 있고요. 델타 테이블 혹은 테이블은 매니지드 혹은 익스터널 테이블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델타 테이블에는 아시다시피 델타 로그라는 그런 트랜잭션 로그가 존재하게 되고 그다음에 파케 파일로 실제 데이터가 파일로서 존재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상에서 적절하게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테이블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에 있는 컴퓨터 리소스와 연결이 되어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들, 리포트 도구들과 연결이 되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인프라 운영 부분인데요. 이제 많은 회사에서 다양한 인프라 관리 툴들을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테라폼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테라폼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테라폼 모듈이 있는데요. 그 모듈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WS를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AWS의 테라폼 모듈, 애저를 사용하시면 애저의 테라폼 모듈을 추가로 사용하셔서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테라폼을 사용해서 설정, 확장, 축소들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테라폼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신규 서비스가 이제 생긴다. 그러면은 그 신규 서비스가 기존 인프라를 사용할지 신규 인프라를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인프라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런 식의 몇 가지 파일들을 몇 개를 복사해서 설정만 바꾸고 배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워크스페이스를 스케일 아웃하는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이용하는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다 테라폼 모듈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어떤 식의 스케일 아웃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코드로서 인프라 스트럭처를 관리하게 되면은 이력이 다 남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변경에 대한 히스토리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거를 다 테라폼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대한 접근 권한, 그다음에 유저분들의 어떤 그룹 관리라든지 그룹핑 이런 좀 세부적이고 변화가 잦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저희가 테라폼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은 뭐 데이터베이스 API를 사용한다든지 SDK를 사용할 수 있고 혹은 손으로 직접 이렇게 눌러서 UI에서 눌러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함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용 사례들 위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근실시간 수집과 메달리온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정 게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과 같이 근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의 경우에 이제 앞단의 처리부터 뒷단의 사용자에게까지 최대 15분 이내로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벌써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이런 식으로 실시간 형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기존의 이런 스케줄링 방식의 배치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비용으로 빠른 데이터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근실시간 방식의 이런 배치들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아마 필연적으로 어떤 지연 입수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지연 입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제각각 다 방법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는 모니터링을 다 하셔야 되고요. 지연 입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구상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지연 입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뭐 앞단의 어떤 변경 사항으로 인해서 뒷단의 데이터들을 다시 재적재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다 백필 배치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필 배치를 수행할 때 이런 저희는 델타 테이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적재를 하기 때문에 델타 테이블 간에 이제 리드 라이트, 특히 라이트 시에 이제 트랜잭션, 애시드 트랜잭션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락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소할지, 이런 어떻게 우회할지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메달리온 아키텍처입니다. 메달리온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론즈, 실버, 골드 형식으로 테이블 계층을 구조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데이터브릭스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브론즈 레이어는 원천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형식의 1차적인 델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론즈 형식의 테이블이 존재하면 이 테이블을 이제 실버 테이블에서 실버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배치에서 특정 로직들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스키마를 입혀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버 테이블에 대해서는 특정 애드옥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수준의 가공된 테이블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골드 테이블은 실버 테이블을 읽어서 여러 가지 실버 테이블들을 어그리게이션하고 조인하고 필터링을 거쳐서 가공된 형식의 테이블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골드 테이블은 BI 혹은 머신러닝 같은 좀 더 고차원적인 활동에 사용하시게 됩니다. 네, 이런 개념적인 구조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녹여내서 운영할지는 이제 각각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델타 쉐어링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중 클라우드, 다중 지역을 설정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니티 카탈로그의 메타스토어가 여러 개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애저에 있는 메타스토어에서 특정 테이블들을 이렇게 지금 애저 언더바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 테이블들이 있는데요. 이 테이블을 AWS에서 불러와서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델타 쉐어링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AWS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애저 데이터브릭스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동일한 형식의 테이블로 곧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델타 쉐어링 설정을 배포하는 것은 테라폼 코드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몇 줄의 설정 파일을 통해서 델타 쉐어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테이블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 포인트들을 하나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가 입장에서 조금 용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분석하는데 더 편한 그런 워크스페이스가 있다면 거기에서 불러와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경험에 대해서 좀 일원화되고 좀 더 장점이 있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로우성 데이터, 좀 더 필터링이 정제가 덜 된 데이터들은 사이즈가 클 수가 있는데 그런 테이블들을 델타 쉐어링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나 성능 측면에서 좀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필요하다면은 실제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제된 마트성 테이블들을 델타 쉐어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워크플로우 관리입니다. 저희는 워크플로우 관리도 코드로 하고 있는데요. 워크플로우 관리 방식은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에어플로우도 있고 DBX도 있고 여기서 설명드릴 에셋 번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툴들이 있을 텐데요.
제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 정착해 있는 방식은 에셋 번들입니다. 에셋 번들은 데이터브릭스에서 공식적으로 관리되는 이제 CLI 도구이고요. 에셋 번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워크플로우에 대한 배치 잡의 설정들을 YAML 파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된 YAML 파일을 에셋 번들 CLI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브릭스 상에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드를 저희는 이제 GitLab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GitLab 서버 상에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에셋 번들 CLI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고요. 실제 워크스페이스에서 테스트 검증을 거친 뒤에 검증을 통과하면 프로덕션 코드로 배포되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예를 들어서 배치 잡이 한두 개거나 몇 개 안 된다고 하시면은 사실 오버 엔지니어링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수백 개의 배치를 한꺼번에 한 팀에서 관리하셔야 되고 어떻게 확장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은 적어도 에셋 분들이 아니더라도 배치 관리 도구를 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에셋 번들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별도의 도구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습 비용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배치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팀 단위로 여러 명이 관리해야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여러 명이 다수가 동의를 하고 같은 레벨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사용해 보면서 느낀 건데요. 에셋 번들이 현재로서는 이 설정 파일이 YAML로 들어가 있는데 이 YAML 파일이 실제로 굉장히 길어집니다. 배치 잡이 하나만 하더라도 수십 줄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게 몇백 개의 배치라고 하면은 설정 파일만 하더라도 몇만 줄이 될 겁니다. 그것을 에셋 번들 딴에서 좀 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떤 커스텀한 쉘 스크립트를 별도로 작성해서 파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좀 나름 우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안 강화입니다. 보안적인 부분은 사실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이제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걸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레벨의 접근 제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방화벽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원하는 형식의 네트워크 보안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AWS, Azure 둘 다 방화벽 설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게다가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IP 수준의 접근 제어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VPN 대역이라든지 특정 오피스의 대역을 추가하고 그런 대역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접근이라든지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단에 네트워크 단에 접근 제어를 저희는 구성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카탈로그 수준의 워크스페이스 격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민감성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런 정보들을 특정 카탈로그에 저장을 하고 그 카탈로그에 대해서 특정 구성원들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룹 관리와 권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특정 워크스페이스만 그 카탈로그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퍼블릭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시큐어 카탈로그에 접근하실 수가 없고요. 오른쪽에 시큐어 워크스페이스에서만 시큐어 카탈로그를 접근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간에 격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실시간 데이터 수집. 그래서 데이터를 빠르게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과정에 테이블 계층 구조화를 메달리온 아키텍처로 수행합니다. 클라우드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델타 쉐어링을 사용하고요. 워크플로우 관리를 통해서 배치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강화를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 접근 제어 구성, 그다음에 카탈로그 격리 등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크래프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